인사드리겠습니다. OSL 소프트 김영진 상무입니다. 제가 얼굴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오후 세션은 사실 점심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졸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은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저게 뭘까라는 이렇게 퀘스천 마크는 다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릴 메시지는 여기서 뭘 배우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나중에 플랜트에 가시건 아니면은 여러분들 회사에 돌아가시건 저런 컨셉이면은 내가 파이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제가 이제 단지 여러분들께 콕 찔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콕 찔러 드리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전달하는 게 아니고 저런 상상? 괜찮은데? 저 괜찮은 아이디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걸로 갈 겁니다. 그래서 컨셉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지루하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기술적인 면이나 아니면은 저희 회사 제품이 뭐 이렇게 갑니다는 그냥 이렇게 빨리 넘어갈 거고 단지 여러분들의 그 이매지네이션, 상상력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꼭꼭 찔러 드릴게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지금 쓰고 있는 그 히스토리안이 어떤 밥통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어떤 진화된 걸로서 여러분들 회사에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하고 1시 15분까지 45분이라는 시간인데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 같이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되게 거대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정보라는 어떤 그 무형체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알다시피 어떤 빅데이터라든가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트렌드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빨리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일단 기본적인 조그만 소단위 공장부터 시작하면은 뭐 10,000태그짜리 그 다음에 좀 프로세스가 가미되면은 한 5만 태그 혹은 10만 태그 이렇게 막 쭉쭉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H사회가 지금 현재 25만 태그 그 다음 스텝으로 들어가는 게 50만 태그 그 다음 스텝 내년이 지금 현재 100만 태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상하시는 것보다 사실 그 플랜트 내에서 어떤 자산이 늘어난다든가 아니면은 그 데이터가 늘어나고 그 늘어난 데이터들이 더군다나 이제 시계열 데이터지 않습니까? 파이에서 쌓는 데이터들은.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를 들어서 100만 태그를 갖다가 뭐 1초 단위로 스캔해가지고 쫙 쌓으면은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쌓이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데이터들이 막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전통적인 히스토리안에서만 이렇게 딱 커버한다 그러면은 히스토리안은 그냥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뭘 보관하는 뭐 깡통이라든가 아니면 항아리라든가 그 정도밖에 기능밖에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전환이 필요한 거죠. 히스토리안이 아니라 정말 저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는 어떻게 찾을 것인가.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맞추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고민은 이거예요. 회사에 데이터는 진짜 많아요. 뭐 10만 태그든 100만 태그든 간에 데이터는 어마어마하게 쌓이는데 그 데이터들 중에서 내가 정말로 필요한 데이터가 특히나 이벤트와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벤트가 어떤 발생했을 때 그 관련된 데이터만 내가 이렇게 쫙 뽑아낸다. 상당히 그 옵티멀한 아이디어인데 불구하고 그러기 쉽지 않아요. 왜? 히스토리안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신 거는 그냥 데이터를 이렇게 쭉쭉쭉 쌓아놓는 거지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이벤트에 발생했을 때 그 관련된 것까지 다 끄집어낸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제대로 히스토리안에서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관계를 잘 모르시면은 그게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전 세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SF 프레임워크하고 이벤트 프레임, 그 다음에 뭐 퓨처 데이터까지 보셨겠지만 파이가 갖고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거예요. 언제 이벤트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그 이벤트가 발생한 관련된 데이터가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관련된 데이터가 내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근데 이 시스템이 통합된 시스템이 아니고 여기 떨어져 있고 저기 떨어져 있고 DCS에 하나 있고 PLC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저쪽이 뭐 RDB가 하나 있고 어떤 건 ERP에서 내려왔는데 걔는 동떨어져 있고 근데 문제는 그 데이터들이 서로 다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문제는 연관성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걸 일목요연하게
시점과 끝 시점 그리고 관련된 이벤트를 갖다가 한꺼번에 쫙 끌어낸다는 거는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긴 하지만 일반적인 히스토리안으로 할 수 없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고민들 중에 큰 거는 이거예요. 관련된 데이터를 엮어서 그거 갖다가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에 분석을 끝내고 빡 볼 수 있는 거. 근데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해주셨던 것들 중에 파이 시스템에서 어떤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 해오셨으면은 이제 이런 말을 쓸 수 있죠. 호모 사피엔 데이터 인터그레이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컴퓨터라는 게 있으니까 뭔가 데이터를 카피 앤 페이스트, 즉 복사하기 붙여넣기는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시스템이 떨어져 있을 때 상관없고 뭐 여기저기 분산이 돼서 상관없어요.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고 단지 내가 그걸 갖다가 일일이 쳐넣어야 될 뿐이고 혹은 단지 내가 분석 툴을 거기 엑셀에다 뿌린 다음에 하나씩 다 걷어서 이렇게 해야 될 뿐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그거는 엔지니어가 어떤 현상이나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그걸 분석하는데 시간을 쏟는 게 아니고 일종의 노가다 하는데 시간을 쏟는 거거든요. 그거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그런 것 이후에 어떤 슬라이드들은 여러분들한테 좀 다른 의미로서 저희가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드렸던 화두가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자, 인프라스트럭처로 가면은 그 위키피디아나 사전에서 보면은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산활동 혹은 사회 발전의 밑바탕이 되는 시설 또는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 꼭 필요한 사회적 기반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프라스트럭처 줄여서 이제 인프라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자, 그러면 데이터,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거는 다 있어요. 뭐냐면은, 파워, 물, 교통, 통신, 다 중요한 우리 사회적 기반들의 요소죠. 근데 이 인프라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sustainable, 향상성이 있어야 되고, reliable, 믿을 수 있어야 되고, accessible,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enabling, 즉 어떤 권능부에서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나 솔루션이나 그런 것들이 잘 돌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런 네 가지 기본적인 공통 요소를 갖고 있으면은 인프라라고 불러줄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끝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에서 인프라스트럭처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직화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사내에 있는 많은 데이터들은 있긴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 혹은 어딘가에서 이렇게 모아야 되는데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즉 단순한 히스토리가 아니고 어떤 우리가 진화되어 있는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로서 히스토리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이런 거예요. 사용자가 내가 쓰고자 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초 초대가 쫙 다 제공이 되고 그 중에 내가 필요로 하는 걸 갖다가 적시적소해서 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 그걸 이제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나왔습니다. 히스토리는 지난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이 세션을 진행하면서 좀 재밌게 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히스토리안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죠. 그 다음에 저희 파일 시스템도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장이나 플랜트에서 갖고 있는 것들은 데이터예요. 즉 다 무형의 것들이죠. 물론 그게 컴퓨터나 서버에 이렇게 들어가 있긴 하지만 다 무형의 것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잘 감이 안 와요. 이걸 갖다가 뭐 어떻게 하라고. 그거 감이 안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걸로 비교해서 같이 얘기해 볼게요. 뭐냐면은 어른들의 장난감, 바로 자동차죠. 자동차하고 한번 비교해서 해볼까요? 이 철밥통 같이 생긴 게 뭐냐면은 1771년에 프랑스의 조세 쿠노가 개발해낸 최초의 증기기관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히스토리랑 비교하면은 옛날에 그냥 무조건 데이터를 이렇게 꾹꾹꾹 쌓아놓기만 하는 그런 히스토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은 이제 독일의 칼 벤츠가 1886년에 만들어 놓은 페이턴트 모토바겐이라는 모델입니다. 얘는 지금도 그 독일 슈투트가르트 가시면은 메르세트 벤츠 박물관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타보실 수 있어요. 지금도 굴러가요. 자, 여기까지는
일종의 프로토타입에서 상용화된 모델이 나와서 이제 발발발발 기어다니는 그 단계죠. 근데 아시다시피 앞에 뭐 창문도 없고 당연히 대비도 없고 얘가 몇 킬로로 달리냐면 16킬로 달립니다. 16킬로 최고 속도가. 그럼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좀 기분 좋게 맞바람을 맞는 정도? 그 정도 속도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되게 신기했죠. 말이 끄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저 정도의 히스토리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한 1000포인트 정도는 어우 많이 쌓았네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의 히스토리 한번 가볼까요? 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파이 시스템입니다. 이게 어떤 모델이냐면요. 딱 보셔도 뭔지는 아실 거예요. 저기 말 들고 있는 그 문양을 보면 페라리입니다. 페라리 FXX-K 모델이라고 지금 올해 얼마 전에 출시됐어요. 총 출력이 1035마력. 그러니까 웬만한 차 한 5대, 6대 넘는 그 엔진마력을 갖고 있고 가격은 한 30억.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30대 정도만 굴러다닐 수 있는 예정입니다. 그래서 FXX 모델이 의미하는 거는 F는 이제 페라리고요. XX는 일반 공도상에서 달릴 수 있는 차는 아니고 특정한 트랙이라든가 아니면 일정 환경이 갖춰진 도로에서만 달릴 수 있는 모델에 대해서 FXX를 갖춰놨죠. 자, 이 모델은 여러분들이 앞에 봤던 철밥통 같은 모델이나 아니면 그 중간 모델하고 좀 틀려요. 즉,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퍼포먼스라든가 아니면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효과적인 어떤 니드, 내가 필요한 거에 아주 최적화되는 거죠. 저 차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슈퍼카보다 더 하이엔드입니다. 그럼 이제 하이퍼카라 부르죠. 전 세계에 있는 슈퍼카 중에 10%에 해당되는 맨 끝 정점, 그런 이제 하이엔드 카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 저랑 이제 그 좀 있으면 영화를 하나 감상하실 텐데 자, 여러분들 회사나 플랜트가 이런 하이엔드 카급의 진짜 멋진 아주 공장도 갖고 계시고 멋진 이퀴프먼트 갖고 계시고 되게 설비를 잘 해놨어요. 근데 그 공장에 이제 오퍼레이터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오퍼레이터 분들이 얘를 이제 몰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저도 뭐 이렇게 몰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당연히 면허증만 있으면 몰 수 있고. 근데 얘를 정해진 트랙 내에서 정해진 환경, 정해진 조건 안에서 가장 최대의 속도로 가장 빠른 시간에 돈다. 이러면은 좀 틀려져요. 조건 자체가. 자, 그때는 우리가 그때부터는 얘를 자동차로 안 부르죠. 머신이 되죠. 머신. 그리고 이 자동차를 모는 사람은 드라이버가 아니라 파일럿이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영암에서 하는 그 F1 그랑프리에서 부르는 용어들인데 제가 한 분을 갖다가 초빙하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일턴 세나라고 브라질 출신의 그 드라이버, 그러니까 브라질 출신의 파일럿인데 안타깝게도 1994년에 세상을 타계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별명이 뭐였었냐면은 이분은 그 1세대 지금 그러니까 미하엘 슈마허가 같이 이렇게 겹쳤던 데가 1994년이고 바로 그 전까지 F1 그랑프리에서 3회 종합 우승. 그리고 이분의 별명이 레인 마스터. 왜 레인 마스터냐면은 일반적으로 그 F1 그랑프리에 쓰시는 머신을 보시면 이게 너무 낮잖아요, 차축이. 그래서 비가 오면은 앞에서 튀어오는 그 비 때문에 헬멧에서 암만 이거 닦아대도 잘 안 보인대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게 눈으로 보고 조종한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들은 다 속도를 줄여요. 근데 이분이 1984년도에 첫 번째 그 몬테카를로에서도 그때 포구 중에 첫 번째 우승을 했는데 경기가 중단돼 버리면서 알렌 프로스트라는 그때 이제 다른 분이 우승을 했고 그 두 번째 대회 이제 포르투갈 그랑프리에서 이제 우승하셨는데 그때도 포구가 엄청 쏟아진 상황에서 우승했었어요. 이분은 뭐였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아일턴 세나 그러면 정말 베스트 드라이버로 하는 게 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트랙을 외우는 거예요, 자기가. 머릿속에 딱 외워놓고 그 다음에 이 트랙 내에서 내가 어느 시점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 같다가 진짜 그건 천부적인 드라이브인 거죠. 천부적인 파일럿이죠. 자기가 맞춰가는 거야. 다 트랙을 외워버리고. 그래서 우승을 하고 이 이후에도 비만 내리면 무조건 우승하셨어요,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근데 이분이 참 안타깝게도 94년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그 산마리노 아몰라 레이스에서 그때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그 머신들을
계속 고성능으로만 키워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그 앞전에 먼저 한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세나가 사람들한테 아 이거 좀 너무 성능만 키우면 안 됩니다. 안전규격 강화해야 됩니다 했는데 그게 그 위원회 통과되기 전에 바로 직전에서 그만 또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 덕분에 지금은 그 머신을 무조건 키우지 않아요. 안전규격에 맞춰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사고가 나도 이렇게 죽는 드라이버, 죽는 파일럿은 없죠. 자, 제가 이분을 초빙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분이 일본 1989년에 일본 혼슈 미에현에 있는 그 스즈카 서킷에서 그때 이제 F1 일본 그랑프리에서 약 5.8km 서킷을 1분 38초로 끊어가지고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빠른 랩타임을 기록하셨죠.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이 지금 밑에 보시면은 어떤 이렇게 데이터가 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1980년대부터 일본 혼다 시스템은, 그러니까 일본 혼다 회사는 자기네 엔진에 있는 모든 그 동작되는 악셀레이터, 감속, 그 다음에 변속에 의해서 어떤 엔진의 변화, 부합 이런 것들을 텔레메트리라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다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즉 이분은 지금 안 계시지만 이분이 그 당시에 그 움직였던, 그러니까 그 서킷에서 기록했던 그 기록들이 이런 형태로 보관이 되어 있는 거죠. 즉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플랜트에 정말 그 운전을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차를 운전하는 게 아니고 플랜트 조정을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예를 들면은 저는 실제로 이 사례를 갖다가 국내에서 봤습니다. SK 에너지 인천 컴플렉스 가시면은 거기는 14년치 데이터가 쌓여 있어요. 그 14년치 데이터 중에서 이분들이 뭘 예의주시하시냐면은 가장 공장의 일드율이 좋았던 때, 프로덕트 생산률이 제일 좋았던 때를 일종의 골든 배치나 아니면 골든 오퍼레이션을 놓고 그 기준을 놓고 운전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4년치 데이터가 쭉 쌓여있는데 그 중에 가장 베스트가 이렇게 위에 있고 그 밑에 트렌드를 이렇게 쫙 중점해서 보고 계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화를 한 편 보여드려요. 그거는 올해 2014년 부산 광고 페스티벌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했고, 그 다음에 2014년 마찬가지로 칸느 필름 페스티벌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그랑프리를 수상한 광고인데, 그 광고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럴 수가 있겠구나 하는 걸 갖다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어서 보여드립니다. 지금 그 당시에 아일톤 세나가 몰았던 차도 없어요. 그리고 세나는 이미 고인이 돼서 지금 이 세상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그 세나가 1989년 일본 혼슈 미에현 스즈카 서킷에서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광고가 괜찮죠? 저는 저 광고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은 정말 죽은 사람을 저렇게 부활시킬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파일 시스템을 어떤 그런 최적화되는 어떤 공장의 익스피리언스 아니면 오퍼레이션 룰로
잘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공장에서 정말 베스트 운전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연세가 되셔서 퇴직하셔야 될 때가 돼도 그 다음 분이 이렇게 시스템을 이어받아서 그 공장을 운영해도 베스트 오퍼레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백데이터를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저희 파이 시스템이 왜 그런 인프라스트럭처가 될 수 있느냐, 이제 요걸 갖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그 공장에서 상당히 그 많은 요구들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크리티컬한 상황에 대한 정보 혹은 기업 자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위에 분들이 원하세요. 좀 보고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니면은 나는 어널리스트예요. 나는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공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좀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되도록이면은 이벤트하고 관련된 데이터들이 한꺼번에 쫙 올라왔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제가 파이가 왜 진화하는 시스템인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파이는 450개 이상의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고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모든 프로토콜을 갖다가 다 끄집어냅니다. 이미 30년 이상이 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옛날 1980년대에 있는 데이터 시스템들도 다 인터페이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요새는 다 OPC로 거의 통일이 되고 있는 추세지만 프로토콜이 옛날 시스템들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OPC가 아니어도 그 저희한테 모델로 한번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추세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원래의 파이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 그 그냥 히스토리한 그 자체인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쭉 쌓아놓고 그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에다 놓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뭐 몇백만 태그를 갖다 한꺼번에 다 때려 넣어도 상관이 없는 정도. 여기 데이터 아카이브 하는 까지가 파이의 일종의 코어 기능이고요. 오전에도 들으셨겠지만 파이 SF 프레임워크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공장에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뭐 파이 딱 이렇게 하면 태그 네임 혹은 DCS, PLC 그러면 태그 네임 뭐지? 그래가지고 태그 네임 찾아가지고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그래픽 띄워가지고 그래픽에서 아 어느 프로세스 지역에 요놈 이렇게 찍어서 들어가거나 이랬는데 SF 프레임워크는 그게 아니죠. 공장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일종의 트리 구조화로 쫙 내려놓고 거기서 내가 어느 지역, 어느 에어리아에 몇 번 펌프 뚜두두둑 찾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히에라키 형식으로 이렇게 트리 구조로 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찾던 뭐 포인트 이름을 외울 필요도 없고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그 SF 프레임워크 자체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던 것처럼 데이터가 시계열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RDB라든가 텍스트 어떤 그 SH 갖고 있는 텍스트 데이터들을 같이 하나로 묶어서 이큐브먼트 정보로 같이 여러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단순히 실시간 데이터만 쌓아놓은 히스토리 안에서 이제 약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보면은 요 옆에 보시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SF 프레임워크의 구조죠. 자, 공장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휴스턴 공장에 크래킹 프로세스 라인에 있는 뭐 보일러든 뭐든 간에 이거는 이제 이큐브먼트 넘버를 쭉 적어놓고 근데 요 넘버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태그 넘버를 같이 갖다 붙이니까 그렇지 어떤 오퍼레이터 입장이나 아니면 엔지니어 입장에서 뭐 첫 번째 펌프, 두 번째 펌프 이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그 공장에서 쓰고 있는 특유의 넘버가 특유의 어떤 호칭이 있으면은 그걸 다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SF 프레임워크에서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게 되고 그 SF 프레임워크에서 만들어 놓은 그 시계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을 통해서 뭐 코사이트라든가 코사이트 하면 이제 인터넷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북에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친숙하신 일반 화면으로 보시고 그다음 데이터 링크를 통하시면은 데이터 링크에서는 여러분들이 엑셀 리포트 형식으로 보실 수 있고 웹파트는 마찬가지로 또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수트에서 여러분들이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자, 근데 우리가 SF 프레임워크로 이렇게 하나 한 단계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 놓고 보니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파이가 좀 더 진화하고 일종의 히스토리안이 진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만 해서도 안 되고 단순히 데이터를 어떤 트리 구조로 쌓아두기만 해서도 안 된다. 즉 뭐냐?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DCS나 PLC 시스템에서도 알람은 떠요. 이벤트 경고가 들어오죠. 오퍼레이터가 거기다 액너리지 하고 그에 해당하는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관련된 이벤트가 어느 한 개의 원인이 아니고
줄줄이 다른 거하고 연관이 돼 있다 그러면 좀 문제가 달라져요. 즉 뭐냐면은 공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딘가에선 정보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통합된 정보 내에서 내가 원하는 이벤트가 내가 원하는 정보가 그 이벤트에 얘를 찍었을 때 관련된 것들이 쭉 연관돼서 굴비 엎듯이 땡기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얘기죠. 그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그 다음에 어널리틱스의 분석을 통해서 넘어가서 결과적으로는 이벤트 프레임까지 가는 그 단계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히스토리아는 아주 단순해요. 데이터를 시계열로 앞에 타임 테이블, 뒤에 태그 네임, 그 다음엔 밸류 끝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다른 회사 제품하고 파이 시스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장표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저희가 조금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애플 투 애플로 같은 사과 대 사과로 놓고 비교를 하면 저희가 또 비교를 해드리겠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냥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파이 데이터 아카이브 이 부분만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 좀 저희가 뭔가 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얘는 그 단순한 히스토리 아니고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데이터들을 다 끌어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다 제공하는데 단순히 데이터 아카이브 기능만 놓고 비교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약간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은 차라리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저희 말씀드리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이벤트 프레임은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즉, 왜 그러냐면은 이벤트를 추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컨피규레이션 하는 거에 따라서 쟤는 자동으로 기록이 돼요. 여러분들이 그 마치 지풀 속에 숨겨져 있는 바늘 하나 찾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공장에 있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들 중에서. 근데 나는 그 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알고 싶어. 그리고 그 관련된 데이터를 끄집어내고 싶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른 히스토리안에서 봐서는 없는 기능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나만의 이벤트를 갖다가 내가 컨피규레이션 만들어 놓을 수가 있고 그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각각의 장비들마다 비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SF 프레임워크에서 이미 각각의 장비를 하나의 SS 트리 구조 밑에 장비로 다 디파인 해놨기 때문에 같이 놓고 비교만 하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벤트끼리 놓고 이렇게 중첩을 시켜놓고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회사에 보시면은 컴프레서면 컴프레서 아니면은 뭐 리액터면 리액터 아니면 어떤 장비들이 특정 장비들은 이렇게 겹친 장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장비를 놓고 동일한 시간대 혹은 동일한 걸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성능 그래프가 틀리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지? 같은데 왜 틀려? 같은 장비인데. 그럼 뭔가 원인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루트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분명히 결과가 있을 것이고 그 결과가 여러분들이 저렇게 중첩해서 보이면은 당연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끌어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설정에다 맞춰놓고 그 설정이 해당하는 순간에 뭔가 트리거가 발생하면은 그 트리거 된 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바로 알려드리는 거. 이게 이제 이벤트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드리면은 사실 파이라는 시스템이 단순한 히스토리안이 아니겠구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있죠. 뭐냐면은 나는 그러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좀 효과적으로 하고 싶어. 그 얼마 전에 그 GS 땅땅땅 그룹에서 그 저희한테 의뢰가 왔어요. 뭐냐면은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단순하게 뭐 알람 때리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해당 담당 책임자한테 이메일을 뿌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메일 상에는 acknowledge, 즉 내가 이 이벤트에 대해서 인지했습니다라는 승인할 수 있는 버튼을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이벤트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같이 거기에 포함이 되고 그 이메일상에는 그 다음에 포함만 돼서는 안 되고 조치를 취하려면 그 해당되는 페이지로 가야 되니까 페이지 링크를 걸어주세요. 그 페이지 링크는 그래픽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관련된 트렌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 그거를 하나의 이메일상에서 꼭 보여주세요. 그게 이제 그 기능이 뭐냐면은 파이 노티피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파이 노티피케이션을 가지고 시연을 해드렸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히스토리아는 그냥 데이터만 이렇게 꾹꾹꾹 쌓아놓으면 됐다 치면은 이제는 당연히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내고 그 다음 분석해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와 관련된 다른 데이터까지 다 엮어서 보여주고 그 보여주는 것도 그냥 내가 원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환경만 만들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해당하는 담당자 혹은 해당하는 매니저한테 알려줄 수 있게끔 거기까지 가 있는 게 지금 현재 파이 서버입니다. 그래서 이 노티피케이션은 제가 말씀드렸던 요 내용이고요. 그래서 파이 서버는 여러분들 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렇게 뭐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고 서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서버를 구매하시면은 그 서버에는 파이의 자체 데이터 아카이브, 그 다음에 SF 프레임, 이벤트 프레임, 그리고 아날리틱스, 노티피케이션 그런 기능이 다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저 파이 서버 하나에는 다 들어있고 나머지 이제 그 코어 사이트, 프로세스북, 데이터 링크, 뭐 웹파트 이런 것들은 보시는 클라이언트 분들 몇 분이신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 상황은 이제 종합 해설판입니다. 뭐냐면은 컨텍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를 보시면은 이거예요. 문맥. 근데 이걸 IT나 혹은 이제 우리 시스템에 이렇게 다루시는 분들은 컨텍스트라는 걸 딱 보시면은 상황 정보구나 이렇게 아시죠? 무슨 얘기냐면은 컨텍스트라는 거 자체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와 관련된 다른 여러 한 그런 상황들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알고 싶어 했을 때 우리는 컨텍스트란 말을 씁니다. 근데 지금 이 크리스는 분석 전문가예요. 그 마이닝 회사에서 분석 전문가인데 이분이 담당하는 회사가 막 수백만씩 떨어져 있어요. 제가 이제 요걸 예를 드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앞에서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 가지고 이제 그 비교해 드리는 것처럼 지금 그 광산 회사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마이닝 트럭들이 굴러다니는데 여러분들 상상 초월할 정도로 그 트럭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좀 그 트럭들이 이렇게 굴러다니는데 그 트럭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관리를 갖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 트럭들 자체에 다 센서들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센서들이 박혀 있는 그 센서를 통해서 그 트럭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헤드쿼터로 딱 모입니다. 그러면 헤드쿼터에서는 이 트럭이 구르다가 서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관련된 어떤 뭐 마모가 진행되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상이 발생하는 그러면은 미리 스페어 파트를 갖다 주문하죠. 대기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상이 있기 전에 선저치를 취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회사도 지금 어떤 보면은 그 예측 진단 시스템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죠. 지금 저희가 진행 중인 그 P사의 그 예측 진단 시스템도 이런 거죠. 제품이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에 어떤 물건이 이렇게 뚝 튀어나와서 레일을 타고 쫙 흘러가요. 근데 문제는 가다 레일에 서버리면은 이 제품은 고철이 돼버립니다. 시간이 무지리 중요하죠. 근데 이 고철을 갖다 버리게 되면은 한 번 버릴 때 수천억이 날아가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제품이 흘러가는 레일, 그 레일을 돌리는 모터 하나하나를 갖다가 다 감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 모터 얼마 안 하거든요. 암만 비싸봤자 몇백만 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백만 원짜리 미리 준비해가지고 딱딱딱 하면 좋겠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터가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모터 백백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갖다 이렇게 계속 쌓아놓고 있을 수도 없고 재고상으로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좋은 거는 그 모터에서 나오는 특정 주파수를 잡아내서 그 주파수가 일정 요렇게 나오고 그래프가 그려지면 요거는 정상. 여기서 좀 벗어나면 몇 프로 약간 벗어났네? 이렇게 해서 잡아내면은 예측 진단할 수가 있어요. 즉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는 이 크리스가 사실은 크리스가 지금 접근하는 방법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 사람은 분석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접근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씩 끄집어내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겠죠. 호모 사피엔 그런 접근법, 데이터 접근법. 그러면 데이터를 카피해서 붙여놓고 엑셀에서 뭐 표를 돌리고 혹은 뭐 어떤 그래프를 돌려서 내가 끄집어내서 이게 맞나? 열었다 줬다 하고 뭐 또 가다 놓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옛날 히스토리 아니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상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예전처럼 한다 그러면은 로 데이터를 일단 긁어 와가지고 그 읽어온 데이터를 갖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여기서 여기까지 끊어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야, 이게 이 시간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앞에 뒤에까지 다 합쳐서 봐야 되나? 참 골치 아프죠? 에이, 모르겠다. 다 몽창 카피. 일단 다 넣고 보자. 그래서 카피 해가지고 자, 이제 엑셀로 이제 가야죠. 또 붙여넣기 해야 되니까. 자, 이제 엑셀을 엽니다. 엑셀 열어가지고 자, 이제 페이스트를 해봅시다. 근데 페이스트를 하려고 하니까 잠깐만, 이거 페이스트 할 때도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그냥 숫자로 페이스트를 해야 되나? 유니코드로 해야 되나? 참 머리 아파요. 몰라. 일단 붙여넣어. 그냥 붙여넣었어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잘 왔어. 오케이. 자, 타임 스탬프 가져왔고, 베일류도 가져왔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만만한 게 이제 차트니까 차트 하나 열어가지고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잘 쓰는 툴 하나 열어서 그거 한번 놓고 보자. 잘 모르겠지만 어떤 뭐 비슷한 시간대 가가지고 계속 들여다봐야지. 이게 반복이 되겠죠? 이게 반복이. 자, 그럼 이제 파일 써서 해봅시다. 파일은요, 템플릿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이 템플릿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 데이터들은 시계열 데이터 그냥 그대로 쫙 들어옵니다. 내가 분석 전문가입니다. 자, 아까 전에 트럭이 몇 번이 고장났다고? 걔 트럭을 눌러요. 그럼 트럭 데이터가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 3번 트럭 비교해볼까? 얘는 이런데? 얘가 좀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 그러면은 이 문제가 발생한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럼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한번 보고 싶은데? 그래, 그러면은 프로세스북에 가서 한번 보자. 딱 보니까 그래. AF에서 보이는 그 트럭을 요걸 찍어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2번을 찍어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3번 찍어보니까 알람이 발생하고 있네? 어디가 알람이야? 얘네가 지금 그래, 한번 얘 트렌드를 보자. 도대체 어디서 이게 알람이 발생한 거야? 애독 트렌드를 한번 열어볼까? 요 시간대에서 이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 그럼 요 시간대를 준조를 찾아가면 되겠네. 이런 끝이에요. 상당히 편하죠. 접근한 방식이 뭐 이렇게 붙여놓고 할 필요 없이. 자, 그런데 이제 내가 나는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오전에 보셨던 이런 그 AF상에서 데이터들이 다 이렇게 모아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의 액세스로. 즉, 어떤 스테이터스라든가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보시는 요 노랗게 태그된 것들은 다 리얼타임으로 올라오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미니멈, 뭐 타이어 프레셔, 얘는 미니멈 250 psi다, 뭐 이런 것들은 스펙 시트예요. 하지만 AF에서는 그걸 수식으로서 비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떤 이벤트라든가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게 어떤 태그를 잡아먹냐? 안 잡아먹습니다. 어떤 시스템들은 그거 태그를 또 써야 돼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AF 내에서 여러분들이 수식 처리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된 이벤트들은 여러분들이 이벤트 조건식과 같이 만들었을 때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벤트에 해당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앞에 SF 프레임워크에서 얽혀졌던 리얼타임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건들을 놓고 내가 원하는 이벤트를 갖다가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벤트 설정을 그렇게 다 해놓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띄우는 거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아까 제가 노티피케이션 말씀드렸죠? 이 노티피케이션 내용도 여러분들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즉, 그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이벤트 이름 설정하세요. 자,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설정하세요. 그 다음에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다 설정하시면 됩니다. 파일 시스템은요, 오픈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스템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컴퓨터를 갖다 접근하기 좀 애매한데 그냥 일반 노트북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쪽 바깥에서 우리가 쓰는 VPN 써가지고 접근할 테니까 웹 포털에도 좀 올려줘봐. 그러면 웹사이트에다 올려놓으면은 VPN 통해서 들어가면은 내가 어디 출장 가 있건 회사 밖에 있어도 들어가서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 상황이 이렇구나. 그래? 그럼 띄워서 한번 볼까? 그래.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하면 될 것 같아. 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거. 그게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파일 시스템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지금 코사이트 화면인데 코사이트 화면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되게 간단하죠. 간단한 거에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얘는 여러분들이 배워가지고 쓰실 때 5분이면 돼요.
여러분들 아예 거짓말. 어떻게 배우는데 5분이면 돼? 정말 5분이면 됩니다. 왜냐면은 그 사이트는 요 앞에 있는 태그를 갖다가 딱 놓고 놓는 순간 내가 물어봐요. 이걸로 볼래? 아니면은 값으로 볼래? 트렌드로 볼래? 다이얼 형태로 볼래? 그건 선택만 하면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거가 사실은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히스토리안 자체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데이터의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이제 이 정도 되면 졸리실 것 같아가지고 영화를 하나 더 준비했는데 요건 그냥 웃으면서 보시죠. My calculations are correct. When this baby hits 88 miles per hour, you're gonna see some serious shit. Watch this. What did I tell you? 88 miles. 자, 결과가 궁금하신 분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DVD를 대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백투더퓨처에 나온 내용이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건 오전에 세션에서 또 이제 퓨처 데이터 얘기가 나왔었죠. 파이 시스템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에 머물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할 거예요. 시니어 플랜트 운전자로서 저는 미래 예측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실시간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생산하는 생산 데이터하고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희망 데이터가 아니라 그런 쌓여져 있는 데이터가 베이스로 근거가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측 데이터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서 어떤 파이 시스템 안에 내가 굳이 어떤 뭐 미래를 갖다가 이렇게 알고 싶어 하는 만큼의 어떤 내 내공이 없으니까 좀 그게 빌트인 되어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 사항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측 진단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 많은 솔루션 프로바이더들 파트너분들이 이미 제공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은 파랗게 보이는 라인은 예측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빨간 거는 현재 리얼타임 데이터가 흘러가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포캐스트로 되어 있는 거는 예측 시스템, 그 다음에 현재 뜨고 있는 거는 밑에 실제 시간. 이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퓨처 데이터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퓨처 데이터는 의외로 저희가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쫙 지금 인터그레이션 하고 있어요. 즉 인터페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파이 서버에는 AF, 그 다음에 어널리틱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액세스, 클라이언트까지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파이 시스템의 로드맵을 갖다가 이제 주위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내년 또 4월에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유저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때쯤엔 또 새로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자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파이 시스템은 그냥 이렇게 데이터를 갖다가 시계열 데이터를 이렇게 담아놓는 그런 히스토리안이 아닙니다. 그냥 저희는 자신 있게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럼 파이 시스템 자체는 뭐냐?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데이터를 갖다가 시계열로 쭉 쌓아서 에셋과 모든 걸 갖다 다 모아놓은 다음에 그 관계된 걸 갖다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그 데이터를 전체를 다
모아서 그 중에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을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끌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파일 시스템을 이미 사용하고 계신 사용자분들이든 아니면은 나중에 파일 시스템을 한번 써보자 하고 검토하시는 사용자분들이시든 간에 파일 시스템은 단순한 히스토리안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전에 봤던 에일턴 세나처럼 여러분들 공장 내에 아주 우수한 오퍼레이터가 평생 계실 수 있는 공장이 존재하는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는 어떤 분석가가 마치 전문화된 지식으로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쫙 뽑아서 보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유능한 분석가를 여러분들 옆에 두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미나가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그런 정도의 그런 어떻게 자극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